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기본소득 101 네, 사회를 맡은 한정입니다. 삶이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주 여성들과 함께 글 쓰고 책 쓰고 뭐 이야기 듣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네.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 제 콘서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만 살짝 좋은 좀 책입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고요. 기본소득 101. 101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101이라고 읽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프로듀스 101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연예인들, 특히 가수가 이렇게 새로 등단하는 그런 무대가 프로듀스 101이죠. 그래서 101이라는 뜻이 원래 개론 수업, 1학년 때 듣는 개론 수업을 10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론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녹색당 공동대표로 있는 김찬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론서라고 하니까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개론을 들을 때 이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랄까요? 전날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지 못했던 개론 수사를 진짜 못 써보여요. 재미없어서. 네,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책이 나오게 돼서 저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오늘 이렇게 북토크 사회까지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주민하고 또 같이 활동하고 있고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에 이제 기자로 일하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밭작물 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저는 북토크 오면 이렇게 앞만 보고 있으면 재미있나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참여하면서 이럴 거면 유튜브로 보지 뭐하러 우리 부른 거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서 조금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그리고 좀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뭐 나는 김찬희 얼굴 보러 왔다 뭐 이런 거 실물 영접하러 왔다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어제 사실 뭐 시급 얼마 주겠다고 했다 뭐 이런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만 해도 오늘 진짜 같이 이 책을 맛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기본소득 신진연구 네트워크 대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저희 단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중심으로 신진연구자나 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IW30일이나 이런 방식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쓴 사람은 뭐 기본소득 바 아니냐 그리고 여기 사회자도 기본소득 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동일하게 부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언어로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연인들도 그렇고 많은 근데 그 사랑이 퍼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정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교집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갈 수 있고 흩어져야 된다면 어느 지점에서 흩어져야 하는 건지 더 필요하다라면 어떤 지점들과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이 책에서 되게 담아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되게 다양한 무지개 색깔 최근에 있었던 축제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너와 나의 기본소득으로 분열되는 지점 안에서 이 기본소득 101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얽혀지고 기본소득이면 뭐 우린 다 한패야라고 말하는 그런 패거리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뭐 민주주의, 사랑, 여러 가지 개념들 다 다르듯이. 그래서 오늘 모인 분들과 뭐 저희 둘이서 토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지향과 내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서부터 나눠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책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가교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듣고 읽는 거 아닌가요? 원래 북토크는 읽고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네. 같이 읽는 게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서평과 함께 이제 사회를 시작을 했고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의 간단한 소개 들어볼 테니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2015년 9월에 두 개의 단체를 가입했는데 하나는 녹색당, 하나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두 개를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당과 기본소득 한국연합을 한 7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좀 이 이름 하에서 호명되고 있는 그 내용이 좀 잘못 흘러가는 것도 좀 보이고 또 오해하고 있는 영역도 보이고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300페이지 책을 쓰는 게 놀고 있으면서 쓰기도 어려운데 또 활동을 하면서 쓰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북저널리즘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요분입니다. 요분이 바로 연락을 하셔갖고 인사 좀 해주시죠. 여기 책을 보시면 편지른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하셔서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지 않겠냐 쓰게 됐고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쓰라면 못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절을 쓰면 또 형구님한테 보내면 형구님이 다시 한 절을 다시 비평을 하고 윤문을 해서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 절을 보내고 그래서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금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책이 되는 그런 좀 놀라운 체험을 했고요. 원래 대선 전에 좀 출간하려고 했는데 대선 뒤에 출간하겠어 앞에 서문을 다시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사람 책도 많은데 보통 이런 문제의식이 이겁니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생겨갖고 쉬운 책을 읽으면 쉽죠. 근데 좀 수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를 위해서 책을 선택을 하면 일단 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빰빠레스 뭐래갖고 책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서적과 수필 사이의 중간 가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서도 아니면서 대중서도 아닌 대중이론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고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 되게 책도 잘 쓰여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번에는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질문 타임은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도 서로 그래도 얼굴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긴 장구한 대화를 하게 해주신 한번 선생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사실은 긴 장구한 시간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드린 이유는 제가 요새 꽂혀 있는 게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저도 아까 얘기하신 분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건 이렇게 되게 사실 지루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나랑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유튜브 켜기만 해도 넘쳐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아까 얘기해주신 분들의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미 대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냥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그냥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문신 하나 더 받으러 가면서 또 의미를 물어봤어요. 저희 탁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이 인정 의미 좀 그만 찾아. 이렇게 의미를 찾고 살아. 때로는 그냥 좋은 걸 하기도 하는 거야 삶이. 그래서 뭔가 저도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으려면은 어떤 사회가 돼야 할까. 각자 그냥 어떤 끌리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정말 삶을 또 다른 형체로 돌아갈 때 그때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새 하고 있어서 사실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나갔을 때 인사도 좀 하시고 언어도 주고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북토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또 저자의 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더 뭐 여기 나와 있죠? 네네. 먼저 좀 보시면 아까 책에 이제 이제 구성을 하셨는지 네, 그렇죠?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경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책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책 보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앞부터 보는 게 아니고 소설 앞부터 봐야 되지만 네, 이런 책들은 그냥 보통 젊으신 분들은 끝에 결말 에필로그부터 먼저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시간 조건이 제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생계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많이 보시고 또는 뭐 기후에 관심이 많으시면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을 먼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재원 방안 나오면 또 재원을 보신다든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부터 먼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가능한 한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쟁의 내용은 거의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 시작했잖아요. 며칠 전에 시작했습니다. 안심소득은 뭐지? 여기 안심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를 펴라 이렇게 네, 앞에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저자님 어떤 표현이 편하지? 워낙 뭐 직책이 많아가지고 뭐 국회가 왜 이렇게 많이? 저는 뭐 부르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찬이쌤 뭐 대표님. 저는 어릴 때가 아니고 젊었을 때 학원 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쌤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찬이 쌤인데 제일 익숙하긴 하죠. 오늘 작가님 어떠세요? 저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책을 가끔 부르는 건데도 좋으셨죠? 그래서 먼저 그냥 오늘은 그래도 오신 분들이 작가로서 선생님을 호명하면서 왔기 때문에 작가님으로 한번 제가 사실 답을 이미 정해놨는 답인가요? 그래서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좀 닫게 됐었는지 이 책을 쓰기 전에 닫다고 하셨잖아요. 녹색당 가입과 동시에 기본소득 가입인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네,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때 얘기해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하는 시절에 학생운동할 때는 지금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자본주의라든가 시장을 이렇게 보면 답답하잖아요. 네, 시장이나 자본주의라는 게 시장에서도 권력자가 있고 시장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소유는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사적 소유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자본주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반감이랄까 분노랄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들도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제 학생 시절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으로 주로 생각했던 게 당시에는 국유화였어요. 국유화. 사적 소유가 아니니까 사적 소유를 없애고 국유화한다. 국유화라고 하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 당시 때는 어려운 말 썼어요. 전인민적 소유. 좀 멋있나요? 전인민적 소유. 멋있어 보이잖아요. 전 피플이 함께 소유하는 그런 이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소련도 망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국가 소유가 이렇게 되면 그거를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겠죠.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관료일 수도 있고 당 간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수령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원래과 달리 또 다른 어떤 지배로 이렇게 바뀌는 때는 좀 색다른 지배 피지배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게 망했겠죠. 그 체제가. 그 체제가 꼭 미국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스스로 붕괴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길을 못 찾고 있다가 오늘 아마 녹색평론 봤을 것 같아요. 국민배당. 이 말이 굉장히 나는 딱 꼽혔어요. 국민배당. 배당이란 말은 원래 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기업이 수익을 배당받는 건데 국민이 모두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와, 그 굉장히 약간 혁명적으로 확 와닿고 근데 이게 한참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소련이 볼 때는 저거 자본주의 변형이야. 미국이 볼 때는 저거 소련의 간첩이야. 이러면서 둘 다 공격을 받으니까 어디에도 판을 못 깔았는데 영국에서부터 솔솔솔솔 이렇게 이어왔던 생각이 퍼지고 퍼져서 유럽 전역에는 지지자가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관심이 생기게 된 거고 그런데 그 당시 학원 강사라니까 뭐 책 한두 권만 봤지 공부를 좀 못하고 있다가 학원 강사를 2014년에 때려치고 그러면서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줍지 않은 책을 하나 쓸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편력이면 편력이죠. 아니 정말 많은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사실 여기 김종표 선생도 와 계시고 어디가 어디가에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녹색 기본소득 관련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김종표 선생님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그럴까? 김종표 선생님이 말했던 그 기본소득이 지금도 유효할까? 그 아이디어는 지금도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뭐 담론이 오염당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사실 이 책이 나왔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왜 처음에 나왔느냐? 네. 그건 사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 체제 전환, 뭐 생태적 전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환을 위해서 만든 말인데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가 특정 대통령 후보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변화되면서 전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얼마? 돈? 이런 식의 돈을 이렇게 얼마를 주는가의 문제로 바뀌다 보니 심지어 1억 5천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가 사라져버리고 의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돈 문제로만 되니까 호가를 높이 부르는 사람이 많지 굉장히 인정이 많은 것 같이 부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국민배당이나 사회배당이나 기본소득의 구상의 생각들이 굉장히 퇴색되고 있고, 특히 그게 한 인물과 연결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인물이 싫으면 이 말도 싫어져.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시던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말을 많이 하시던 당원들이 이 말을 안 써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 우리 당원님들이 한 반 정도가 우리 당원인데 언제부턴가 당원들이 이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오염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또는 오염되기도 하지만 또 당사자에게 오해된 면도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 긴급한 요구로는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녹색당 내에서는 녹색당 대표니까 기본소득 논의를 다시 일으켜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 때 기본소득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얘기해 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걸 말을 꺼려하는가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타겟 방향은 당이죠. 네, 내부에서 당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여기 네. 고스란히 담은 건가요? 당원들께 선물을 드리는데, 그럼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 오염, 오해된 말, 기본소득 논의를 다시 일으킨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래, 본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원래 그러면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소득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게 그게 원래?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시간, 주권의 잃어버린 사회. 네.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시간 배당이다. 그런 말이 여기 있는데 제가 처음 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딱 떠올랐던 영화가 있는데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닐 텐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안 연배가 끄덕이는 비슷해요. 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민수하고 독고 형제가 나왔던 80년대 영화인데 최민수하고 독고 형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할리우드 영화를 막 봤죠. 어느 날 최민수가 정말 이 역사상 최고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걸 독고 형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만들어 보니까 영화가 이상해. 봤더니 잘 보니까 모든 장면 한 면이 평생 봤던 할리우드의 명장면을 이어서 짜집기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니 앤 클라이드의 한 장면이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모든 기본소득 제가 30번을 짜깁기 했다.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짜깁기는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하단 말이라서 30번을 정말 훌륭하게 짜깁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로 좀 빠졌지만 그래서 아까 그 말도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시간 배당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30만 원이 배당되면 30만 원만큼의 시간이 들죠. 물론 그 시간은 내가 일하는 데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노는 데 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 생산적인 걸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자기가 선택법이 커지는 거죠. 50만 원이면 50만큼,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큼 딱 배당되는 만큼의 시간 주권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시간 배당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것을 100만 원이면 가치 있고 10만 원이면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니고 1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의 가치, 30만 원이면 30만 원 가치, 그것이 줄 수 있는 시간적 폭,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자유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사실 선거 때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잖아요. 또 평소에 늘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문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주권의 폭만큼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의 민주주의 얘기할 때도 노예가 일을 다 하니까 시간 여유가 팡팡 나는 시민들이 모여갖고 민주주의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하나의 방향,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아까
이상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셨는데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건지 중간에 공유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뭐 그래서 시간 차는 다 필요해. 천에 줘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왜 줘야 돼? 이 사람들이 뭐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유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좀 설명. 네, 이쪽 맨 앞에 보면 기본소득이 이제 5대 원칙, 대부분 다 아는 얘기죠. 기본소득이 5대 원칙이 딱 있는데 원래 이 개론서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없는 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유리님이 거기서부터 읽고 계셨면서 거기 건너뛰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본소득 5대 원칙 중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게 무조건성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준다. 그것도 동일한 액수. 태어난 지 하루가 됐건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를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왜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가의 기본적인 어떤 이 생각도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운동은 그것이 커먼스에서 온다. 커먼스에 대한 공통의 권리에서 온다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정립이 됐다고 보고요. 커먼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이런 거죠. 뭐 일단 자연자원은 다 커먼스죠. 예를 들면 우리 알래스카는 기본소득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주죠.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 하는데 석유를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석유는 뭔가 있는 거죠. 있는 거. 즉 특별히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특별히 누구 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특정 주체에 귀속되지 않는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서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이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게 너무나 정당한 거죠.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지하자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 예를 들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식자본 같은 거, 지식. 우리 저기 이제 우리 내 친구 하나가 저기 지식 공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는 무상 공유해야 된다. 왜? 인류 모두의 유산이기 때문에. 뉴턴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겠죠? 뉴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을 뿐이다. 거인이 여기까지 쌓아온 거고 어깨가 싹 올라타니까 멀리 보이대. 뉴턴 같은 천재도 어깨 위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 어깨까지의 것은 모두 우리 모두의 공통의 부인 거죠. 그래서 공동의 부, 공유부, 커먼스, 커먼웰스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우리 녹색당에서 많은 당원들이 싸우고 있는 을지배어 투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오비배어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을지로라는 골목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이 과연 거기에 건물주와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사는 이 화폐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문화를 만들고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나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의 가치를 만들어 온 것이고 이거는 누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가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도 역세권에 있으면 비싸다 그러잖아요. 거기 집 지은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뭔가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과거엔 이런 게 굉장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사회주의 시대건 자본주의 시대건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에 의해서 생긴 가치만을 중요시했지 이런 가치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 파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연은 재료일 뿐이지 자연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근데 지금 그런 게 기후위기를 봉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자연 자체가 사실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 가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있는 공통의 부다. 이런 인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통의 부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을 갖고 어떻게 국민 모두에게 배당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가 공유부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라스카라든지 저 역시도 비건이기 때문에 과연 동물의 어떤 노동을 착취를 해서 얻어낸 부를 인간이 나누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이제 이후에 녹색당 공동대표에 이제 국회를 소환할 때 조금 예리하게 질문을 해볼 테니 혹시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넘어갈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이야기. 지금 이 바로 서울 우리 근처에 계신 이제 1, 2, 3, 4, 오세훈 시장님의 이야기인데요. 뉴스에서 기본소득 치면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왜 꼭 기본소득이냐, 공정소득도 있고 안심소득도 있는데 특히나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니면 기본소득은 좀 위험하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김 대표님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안심할 수 없나요? 안심소득, 예. 안심소득이 항상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할수록 더 준다. 예, 가난한 사람한테 더 후하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말인데요. 왜 문제가 되냐면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원을 끌어오는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격 방향도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죠. 제가 2016년에 녹색당 당원으로서 신촌에서 유세를 막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제가 한 5분 동안 막 스피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본소득에 배워가지고 저한테 딱 아이 젊은이 제가 일단 젊은이라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이 젊은이 그런데 이재용 아들한테 왜 주나?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재용 아들한테 왜 주나? 왜 내가 40만 원인데 이재용 아들도 40만 원이냐고 이 얘기죠. 보통 그렇게 기본소득에서 마치 비난이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분한테 길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젊은이니까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는 5만 원 내시고 40만 원 받으시고요. 이재용 씨는 5억 원 내고 40만 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앞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럼 5억 원 내고 40만 원 받는 사람은 마이너스 4억 9,960이 되겠죠. 5만 원 내고 40만 원 받는 사람은 플러스 35만 원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바로 어려울수록 더 주는 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절대 굴욕을 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우린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린 모두 동등하게 받는 거야. 너와 나를 가리지 않아. 너는 가난하니까 무상급식을 받고 너는 집이 잘 사니까 넌 돈 내고 먹어. 이게 아니고 똑같아. 똑같이 받아. 하지만 돈을 끌어오는 방법을 더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끌어오면 되거든요. 기본소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있거든요. 오세훈이도. 그런데 기본소득은 다른 정치인이 주장하거든. 그럼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걷는 방법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가난한 사람한테 더 줘요. 저 사람들은 똑같이 주는데 우리가 더 좋은 제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재원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기본 안심소득을 얘기 시작한 건 2020년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김찬희 TV에 제가 막 까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 하면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30조 정도가 모자라요. 매년. 그럼 30조 재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하면 9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예산을 보니까 매년 30조씩 늘어나더라. 그래서 매년 30조씩 재원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국가 예산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거나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가가 빚을 지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아니면 재원 조달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오세훈이 반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조세에 의하거나 국채에 의해서 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30조를 지가 쓰겠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항상 반대하거든요. 국채를 하게 되면 나라 빚이 늘어나! 그러고 조세를 걷게 되면 세금을 근데 감세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선동적인 것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제가 좀 선동하니까 제가 오세훈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2020년에 안심소득을 처음 주장하면서 찍은 동영상이 오세훈 TV에 있어요. 그래서 안심소득을 뭐라 했냐면 우파의 정권 탈환 최종 병기다. 아주 멋있는 말 했습니다. 우파의 정권 탈환 최종 병기. 지금 500명 지금 시범 사업 한다잖아요. 800명까지 늘려서 5년 동안 한대요. 5년. 왜 5년인지 아시겠죠? 우파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우파 대신 거기 세훈 넣으면 되겠죠. 세훈 정권 단체 최종 병기로 그걸 쓰려고 하는 것이다. 보고요. 그런 식으로 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공격하는 거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있다는 거죠. 안심소득의 기본 설계는요. 중위소득 아래 사람은 주고 중위소득 윗사람은 돈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중위소득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죠. 중위소득 아래. 중위소득이란 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있으면 2,500만 명 이하에만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2,500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내가 돈을 내고 뭐냐. 나는 다 받고 나는 돈만 내고. 이렇게 되면 내기 싫겠죠. 네. 그래 조세저항이 생기겠죠. 저는 그게 오세훈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50%만 세금을 내거든요. 노동자의 하위 50%는 원래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점점 그런 제도를 할수록 세금 내는 노동자가 아니 내가 세금 많이 내갖고 말이야 저 사람들만 불리고 말이야 이씨 세금만 내! 라고 하겠죠. 복지국가는 저 멀어집니다. 저 멀리 갑니다. 네, 그런 어떤 기운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씨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니고 당장 댓글만 봐도 이번에 인정보 10만 원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댓글에 아 그럼 알바들이나 받는 거 아니냐 왜냐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준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소득이 정당성도 있고 그럼 이제 정말 다 망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듯이 이 문화계층이 단결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뭐 안 하고 하자 별로 관심도 없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회적 합의 사실 그거 만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좀 방안이 네, 거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기본소득은 이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설계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설계가 국민 중에 80% 또는 85% 정도는 아까 제가 내는 것과 받는 건 얘기했죠. 기본소득을 위해서 내가 더 기여하는 거와 기본소득을 받는 것으로 볼 때 받는 게 많은 사람이 국민의 한 85% 정도 설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상위 10%가 지구도 망쳤고 대부분 자산과 소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10%로부터 재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소득 재분배건 어떠한 세상의 변화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중위소득 이상서부터 85% 사이에 있는 50에서 85% 사이에 있는 바로 그들의 향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른바 중간층이죠. 그래서 책에도 나오는데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윤영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본소득 구성을 뭐라 하냐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한 배에 태워보내는 전략이다. 네. 저도 방금 전부터 그 말씀 드리고 네네. 그 얘기가 107페이지에 잘 예. 아유. 제 2회 지금 수고하셨- 감사합니다. 자리 바꿔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은 딱 중간 아래가 받고 중간 위는 내도록 내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결국 내게 되죠. 생각해보면 왜 나는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 바로 50%에서 85% 사이가 이 제도 다시 말하면 복지제도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의도된 제도가 안심소득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은 바로 그 85%가 단결을 해서 15%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안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항상 누굽니까? 오마의 현일이라고 하는 그분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왜 우리 회사 노동자가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 세율이 더 높아. 워렌 버핏. 항상 그런 얘기가 들어서 내가 세금 더 낼래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내갖고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게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가장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사실 그럼 85%가 좀 단결을 하던 아니면 최소한 뭔가 마음을 합치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양한 오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좀 더 그 오해를 같이 풀어가자 네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걸 왜 기본소득으로 하냐 사람들이 사실 85%의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걸 일자리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자리에 뭐 직접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양한 뭐 참여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책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팔메 우리 이분이 팔메에게 스웨덴의 감찰당한 총리 이름이 팔메 아닙니까? 근데 바꿨어요. 그래. 올로브 팔매였는데 이제 관련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돌팔매로 바꿨어요. 돌팔메 매자가 손이 바뀌었네요. 네네, 아이고. 어차피 M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게 이 책 한 40페이지를 한꺼번에 엄청 질문하셨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일자리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사회보장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살아보질 못해갖고 사실 유럽이란 나라는 딱딱 단계별로 있죠. 사회보장이 있던 사회보장 위기가 던 70년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 그러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게 딱딱딱딱 뭐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다 뭉쳐서 나오잖아요.
네, 사회보장제도 늘어나면서 신자유주의도 하면서 그다음 뭐 금융위기도 왔다 말았다 막 뭐 이게 막 다 응축돼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보장제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 뭐냐? 거의 비슷한 노동 조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이게 유럽 복지사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공장이 10만 명이 일하고 있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남자고 임금이 거의 비슷한 이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 그다음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부양자로 등록이 되죠. 네. 남자가 벌어서 여자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이 되고 이 사람의 임금으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 임금이죠. 그래서 남자 하나가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기본 전제에서 성립된 게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냐면 그것만 대비하면 되죠. 노동 가능 연령 이전의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아프거나 늙어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연금을 탈 수 있도록 4대 보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민연금을 타고 병이 들면 건강보험을 하고 그 다음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타는 이런 4대 보험을 만들어서 위험에 대비하면 사회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회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동자가 월급 타는 게 너무 다르죠. 어떤 노동자는 300억을 타고 그것도 노동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CEO로 세법상 노동자입니다. 어떤 노동자는 20년 동안 용접공을 했는데 200만 원밖에 못 타서 지금 한 평짜리 철근을 만들어서 거기 지금 갇혀서 거제 조선소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몇 프로를 넣는다 할 때 국민연금 타는 액수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국민연금도 못 내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죠.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도 못 내게 돼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상태가 너무나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남자 혼자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인데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려고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저임금으로 그래서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서 또 먹고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나가도 다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제로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아까 일자리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보장은 좀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참 말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일자리 보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 녹색당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하고 그걸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는데 이거하고 일자리 보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자리 보장이라는 것은 실업자를 0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실업자가 0.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계획. 이게 일자리 보장이고요. 영어로 job guarantee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 일을 해서 생기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일자리 보장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실업자일 때 다 일을 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여기 있는 분한테 당신 그 전자업체에 가서 용접하지 그렇게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지역 봉사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겠죠. 그래서 일자리 보장은 기본소득과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기본소득은 소득 바닥을 제공을 해서 그 소득 바닥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싶은 생각인 거고요. 일자리 보장은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일자리 보장 센터라는 게 생기거든요. 각 지역에. 각 지역 일자리 보장 센터가 일자리를 주겠죠. 이 일을 하세요, 저 일을 하세요 이렇게 권하겠죠.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또 좋은 사람이면 따로 요 일을 하세요 또 이렇게 하겠죠. 나 이 일도 안 맞는데 그러면 아이씨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일자리 보장 시스템이 되면 실업 구조가 없어지거든요. 이건 보험에 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 보장 일자리가 중요하긴 한데 일자리도 찬성하고 녹색 일자리도 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도 요새 많이 씁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뭔가 하면 노동자가 해고될 때 해고된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냐. 당연히 해야죠.
해고되는 노동자한테 해고되니까 기본소득을 먹고 사세요. 그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30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 50만 원인데 할 수 없으니까 250 모르겠고 5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끔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해고되는 사람은 당연히 그만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녹색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죠. 다양한 돌봄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고 그건 많은데 모든 국민이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돌봄 일자리나 지역사회 일자리나 어떤 일을 지역사회센터에서 강제로 배정받아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과연 자유를 신장하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 써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데이비드 그레이버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08년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대학생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했죠. 같이 점령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같이 점령했다가 잘렸죠. 예일대는 그런 사람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가 99%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We are 99%.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유럽에서 요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차이는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정하는가의 차이다. 가끔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분 있어요. 일자리 보장은 일자리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냐. 기본소득은 일을 안 하고 놀려는 계획이구나. 기본소득만 갖고 먹고 살려는 계획이구나. 아니고요. 기본소득 받으면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180만 원을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럼 180만 원짜리 일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 100만 원이 생기면 80만 원짜리 일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락그룹을 할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선택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소득바닥을 제공하면 내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서 일자리 보장은 일자리 보장센터가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되기가 쉽죠. 너 이거 해. 야, 우리 동네 화장실에 청소가 잘 안 되는데 너 화장실 청소해야죠. 의미 있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꼭 모든 사람이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은 일을 하는 거고 기본소득은 일을 안 하는 것이라는 대립이 아니고 둘 다 일을 하는데 일자리 보장은 당국이 일을 결정해주고 기본소득은 내가 일을 결정한다. 이 차이라고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가장 큰 설명이라고 합니다. 좋은 설명이었어요. 그 되게 설명이 와닿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지난 선거 때 이제 포스터들을 쭉 보면서 이제 한 후보의 포스터가 되게 관심이 갔는데 좀 한편 마음에 걸린 지점이 그거였어요. 서울 시민의 실업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사실 좀 무서웠어요. 네. 실업자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굳이 이렇게 모두를 일자리에 다 넣어야 저는 지금도 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고양이도 돌봐야 되고 뭐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과연 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 뭐 오비 투쟁하러 가면 그거 뭐 인증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그러면 서류 다 보내가지고 이제 인정 안 되면은 그냥 또 공무원 한판 하고 이런 삶을 하면 서로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하시는 거죠? 뭐 모두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줄을 매개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 그것은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 예시로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려면 늘 집안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용돈 5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설거지라면 500원, 뭐라면 500원 이렇게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 관계고, 그러니까 그 권력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삶의 결정 권한을 최소한 플로어도 없이 결정된다는 게 가능하긴 한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여기에 137페이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요새 특히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저는 권위주의적 생각이 늘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왜요? 최근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 마오쩌둥주의라든가 뭐 기후 레닌주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주의 이 국가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굉장히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오히려 강력한 좀 권위적인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커졌다고 봐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시장이 해결 못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엄청난 돈을 때려박아갖고 해결했거든요. 왜 국가가 중요하구나. 두 번째가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자본이나 시장이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딜, 그린뉴딜 얘기 나왔잖아요.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터뜨린 게 코로나. 이 세 개를 연방 땅땅땅 맞으면서 아이씨 시장과 자본은 못하는 거구나. 국가가 해야 되겠네. 국가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난 늘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기후운동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진짜 100분 이해하는데 국가의 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고 봐요. 일자리 보장이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힘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힘을 빼는 계획입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걷어서 나눠주면 땡입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재정 지출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일자리 보장은 재정을 모아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정하거든요. 어떤 일자리. 국가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는데 최근에 기후운동이 커지고 특히 미국에서 그 유명한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면서 아주 바람을 타고 있죠. 선라이즈 무브먼트 나오는데 저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일자리 보장을 많이 주장하는데 사회주의는 임금노예를 반대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임금노예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가 왜 일자리를 모두 갖는 임금노예를 전 국민한테 권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생각. 어떻게 자유를 누릴까요? 다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생태주의에 대해서 고르츠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자연인가 아니면 우리의 세계인가 라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라는 큰 담론이 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기후위기가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위기는 없어지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지금 되게 난무한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이 더 나와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다시 이제 본캐 방금 살짝 나오셨었는데 본캐 여기 계신 많은 녹색당원들 공동대표를 좀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사실은 녹색당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말하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좋아. 그리고 김종선 선생님 기본소득 좋아. 근데 아니 지금 그렇지도 않고 너 뜻대로 되지도 않을 거야. 너가 한 거는 실패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기본소득이 때는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고 특히 그 과정에서 또 발전하자고 또 그럼 알라스카처럼 석유 개발해가지고 하자는 거야. 녹색당은 탈성장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지적들이 어떻게 녹색당 안에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놔 주시죠. 네. 여기 책에도 저희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는 좀 녹색당이 이제 기본소득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뭐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뭐 핀란드 뭐 다 이제 녹색당은 기본소득 지지자고요. 이제 벨기에나 네덜란드, 스위스 녹색당은 기본소득이 아직 당론이 아니에요.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거죠. 저희 당 같은 이제 한국 녹색당 같은 경우는 2012년, 2016년, 14년, 16년, 18년, 20년 다 선거에 기본소득이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2022년도는 저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안 보여요. 감춰서 저 밑에 써는 것 같은데 당원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거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봐요. 기본소득은 소득이니까. 소득을 주면 소비가 는다. 소비주의가 늘고 소비가 더 늘어나면 결국 더 지구를 더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기초했다고 봐요. 그렇게 유럽에서도 그런 논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리면 안 되죠. 소비가 늘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 지원도 하면 안 되죠. 소비가 늘는데 저는 이 소비를 굉장히 평균주의적으로 경제학은 그래요. 소비 그러면 그냥 소비예요. 제소비나 예소비나 내소비나 다 똑같아. 소비고 다 수치로 표현돼. 소비 수치가 늘면 나쁜 거야. 소비주의니까. 탈성되는 거. 그게 아니고 저는 기후정의 선언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상위 1%, 상위 10%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정의고 하위 50%의 탄소 배출을 약간 늘리는 건 그것도 정의다. 사실 우리가 많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소득 불평등과 탄소 불평등이 일치한다.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 50%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 배출도 50%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위 50%가 뭐 배출하고 싶지 않아서 못 배출하는 게 아니고 배출할 돈이 없어서 배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여기 책에도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세계 하위 25%는 탄소 배출이 하나도 안 일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탈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기후전사라서 한 번도 탄소가 안 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탄소를 늘릴 능력이 없어. 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건 사람들이 소득이 좀 늘어나면 소비가 늘 거 아니야. 제가 여기 다 계산을 해놨어요. 네. 지난 25년 동안 상위 1%의 탄소 배출을 양하고요. 그다음 하위 50%도 늘었겠죠. 25%는 하나도 안 늘었지만 25에서 50 사이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위 50%, 지구의 30억. 이게 소득이 딱 2배로 늘어나서 탄소 배출이 2배로 는다고 하도록 기존의 상위 1%가 25년 동안 는 것보다 적어요. 근데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페이지, 예, 우리 수아님, 예. 236페이지. 네, 수아님 236페이지. 훌륭해. 그래서 하위 50%한테 들어갈 소득이 상위 1%의 과세에서 상위 1%의 과소비 능력을 빼앗아서 하위 50%한테 재분배하는 거는 전체 탄소 배출을 줄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이거로 탄소 배출을 다 줄인다거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거나 기후위기가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소득은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소득이 탄소 배출을 0으로 못 만든다고 해서 무슨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서 고소득층의 과소비, 옷을 며칠에 한 번씩 옷을 새로 사서 방글라데시에는 쓰레기 옷이 쌓이는 그런 식의 어떤 과소비와 과시성 소비. 여러분들 크루즈 못 타보셨죠? 네. 크루즈 이런 것도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건데 그런 건 보통 사람들은 안 타죠. 상위 1%가 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모두의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해서 소득을 더 불평등한 것을 좀 덜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탄소 배출을 만드는 모든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후정의 선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2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기후정의 동맹에서 나온 기후정의 선언. 여기 우리 다운도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탄소세로 줄어든 탄소 배출은 1%에 불과하다. 틀린 얘기예요. 스위스는 탄소세로 10년 만에 28.1%를 줄였어요. 탄소 배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지구의 미중의 기후위기와 싸우는데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려야 된다. 기후정의 선언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냐면 시장에 의해서 해결하거나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해결법을 다 반대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탄소세는 시장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탄소세가 시장에 의한 방법이죠. 탄소세를 올리면 탄소세가 많이 부과되는 탄소 많이 배출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럼 그 기업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시장 기제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방법이거든요. 스위스는 10년 만에 탄소세를 8배 올렸고 그래서 탄소 배출 28.1% 줄였고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는 오히려 동기간에 3.5% 늘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나빠, 기술은 나빠, 국가가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갖고 있으면 1%밖에 줄지 않았다는 그런 잘못된 말을 쓰게 된다. 기후정의에서 쓴 사람도 저희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가건, 시장이건, 사람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사람이 이렇게 선하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중심에 삼고 사회 정책을 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도 선하기만 하진 않죠. 국가를 아무리 민주적 통제한다 그래도 국가를 민주적 통제하는 위원회가 또 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들을 버릴 필요가 있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후위기가 싸우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절대 모든 것일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 기후위기가 싸우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왜 그것만 자꾸 빼고 얘기하는지가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4년, 16년, 18년에 우리 당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최근에 어떤 강연했던 거 보니까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도입한다는 말과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을 도입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최저임금, 최고임금은 노동자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은 소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회주의적, 막스주의적 생각처럼 공장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게 더 크겠어요? 아니면 생산 영역 바깥에서 수탈하는 게 더 크겠어요? 가만 앉아있으면 카드 회사는 3.3%씩 계속 받으면 수조씩 쌓입니다. 종합건설회사 차리고 있으면 자기 건설에 단 하나도 안 하고 하도 곱해갖고 떼돈을 봅니다. 그건 노동자 착취가 아니에요. 현대 경제는 다 지대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라고 하면 지대수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임금 노동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변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한테 꼭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예, 모르세요. 이재명이 싫은 건 알겠는데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이라고 해야죠. 그럼 기본소득과 최고소득은 어떻게 되면 기본소득이 최저소득이 됩니다. 모두에게 무슨 그래. 노동자만이 아니다. 5천만 명 모두에게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이고요. 노동자는 1,800만밖에 안 돼요. 그럼 최저임금, 최고임금은 1,800만만 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200만 명은 어디 갔어? 우리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이제 기본소득이면 다 봤죠? 최고소득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30억 이상은 세금 100%. 끝. 그게 최고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탈성장책, 도너츠 경제학 다 최고소득과 기본소득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갑자기 언제부터 기본노동자들이 소득을 싹 빼버리고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노동주의적으로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지,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제가 당에서 토론을 해준다면 제가 다시 나가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꾸 대표를 토론에 못 나가게 해갖고 제가 저번에도 토론을 못 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토론에 판에 한번 걸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좀 이따가 이야기를 플로우에서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노동이라고 우리가 이름 불려지는 것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여기 오셨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빙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먹은 것들이 제가 됐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야기의 정말 마지막 피날레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태에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은 해주시는 거고 근데 기본소득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기본소득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만 이 조합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기본소득은 금전적인 지급이니까 사회 서비스 결합이 같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되면 교육, 의료, 돌봄이에요. 교육, 의료, 돌봄.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그 외에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겠죠. 그런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도 나는 전 생각이 좀 달라요. 많은 운동가들, 사회운동가들은 주치의 제도를 얘기 많이 해요. 주치의 제도. 쿠바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을 내 동네 가까이 두는 거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3차 의료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병 걸리면 서울에 오거든요. 야, 아산병원에 아는 의사 없니? 이러잖아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저는 운동가들이 항상 그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깨야 된다고 봐요. 물론 주치의제도 좋죠. 예방의학. 저희 사촌형이 예방의학을 하거든요. 3차 의료기관을 지방에 많이 짓고요. 강제로 짓고요. 거기에 국립의료기관들, 국립의료도 다 있잖아. 강력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의사들이 거기 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의 사회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사회서비스 강조하는 분들은 사회서비스에 쓸 돈을 기본소득에 쓰면 사회서비스가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복지국가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네. 손을 이렇게. 유럽의 역사를 보면 두 개가 항상 동시에 발전했어요. 현금 지급하고 사회서비스를 항상 동시에 발전하지 따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있는 게라고 사실은 자본가하고 비슷한 게 아닌데 이거에 쓰는 돈이 많기 쓰면 여기에 돈이 없다. 항상
재원은 제약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자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세게 얘기하네요. 두 번째는 그 교육이라 그럴까? 교육이라면 꼭 제도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시간 주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 5일 일하다가 주 3일 일해도 되게 됐어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프랑스의 사회당국 보였던 아몽이 32시간 노동제로 공약이었거든요. 보통 지금 35시간입니다. 프랑스는 32시간으로 줄이죠. 어떻게 줄이냐? 간단하죠. 기본소득. 최근에 모 정당이 주 4일 노동제를 얘기해요. 제가 그 당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주 4일 노동제를 하면 재벌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처제는 못 하는데요. 용서사업자가 어떻게 주 4일 노동을 해요? 주 6일에도 빡빡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저는 그런 게 참 무책임한 슬로건이 나는 거예요. 사실 주 4일 노동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영세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 말고는 없어요. 그게 노동시간 단축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해당 사업주에게 어려움을 돌리지 않잖아요. 최저임금 올린 다음에 영세기업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뭐 했어요? 일자리 안정기금 쐈잖아요. 일자리 안정기금은 몇만 원 쏘고 월급은 몇십만 원 올랐는데 그 영세기업이 망하잖아요. 노동자가 일자리 잃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가 다시 공격하죠. 저 봐, 최저임금 올리니까 막 쫓겨나잖아. 일자리 줄어드니까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 돼.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소득하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함께 가야 된다. 네. 노동자의 권리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렸는데 그런 남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앙드레 고르치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그랬죠. 오토노머스 스피어. 자율적 영역.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도 학습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뭐 전자고도를 치고 있는 거지 뭐. 저 남는 시간으로. 그래갖고 뭐 그게 남는 시간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전사회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결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공동대표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사회를 보지 김찬 못하고 TV도 그런 계속. 사회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분명히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못 보고 그래서 젊은 이렇게 기후 운동가나 젊은 당원들 보면 정말 막 가슴이 떨려요. 여기서부터. 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분이 뭐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녹색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녹색 정치학교라는 걸 준비하는데 어떻게 청년 정치인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다 자기 구상을 하고 동료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제가 뭐가 될까는 고민 없고 죽겠죠 저는 뭐. 네, 죽으면 다른 되고. 존재로 네. 변하지 않을까요? 은하철도 금고. 네, 그런 은하철도 생각을. 금고에서 전부 사이버고가 돼갖고 네, 이렇게 살고 이제 있는데. 저희 시간이 거의 완료가 돼서 네. 어쨌든 오늘의 정말 이 기본소득 101이란 책에 사실 제가 가장 와닿은 점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제가 이거 싸우는 이주여성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나의 페미니즘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비건을 시작하면서 나의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붙잡혀 있었는가 이런 고민들을 나눴었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야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본소득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자율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를 보면 남의 삶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너무 이해하고 나는 잘 살았고 열심히 했고 채널 다 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냥 모르니까. 친구가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비건 활동을 비즈를 하면서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처럼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게 또 기본소득을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 제가 사실 여기에 온 이유는 녹색당
어쨌든 녹색당 안에서 사실 그런 의제가 많이 이끌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녹색이라는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제가 제일 녹색당에 끌렸던 지점이 그거였거든요. 그냥 사람이든 뭐 모든 존재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색이 녹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장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이 책을 하면서 더 깊어졌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공연 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플로어에서 조금 이야기를 아까도 몇 페이지 이렇게 다 알려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조금 질문을 몇 개 정도 받아볼 수 있나요? 공연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질문을 가슴속에 깊이 네. 담아두시고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공연은 저희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곧 나오실 텐데 네. 저희 당의 밀가 볼이라는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밀가보리가 밀가볼입니다. 네, 밀가볼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북촌에. 음. 거기서 밥을 식사를 하시다가 했는데 그 밀가보리에서 밀이란 분은 저와 함께 당을 같이 하고 있는 녹색당 공동대표 우리 김혜원 녹색당 공동대표. 저분은 보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도 있습니다. 우리 다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판을 냈습니다. 판에 나온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해보시고